소년 석진과 그의 어머니는 일본 갱단 조직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했다. 드디어 평화를 되찾았다고 믿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 석진은 5명의 미국인 갱단에게 둘러싸여 매복 공격을 당했다. 결정적인 순간 석진은 자신의 태권도 검은띠 실력을 발휘해 스스로를 방어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다. 저희의 작업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캘리포니아의 무자비한 태양이 아스팔트를 태우던 오후, 석진의 가슴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의 몸은 얼어붙었고 평소 마르고 작은 체구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5명의 미국인 불량배들이 그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빠져나갈 길은 없었습니다. 잘 봐, 누가 여기 있는지. 더러운 아시안 놈이잖아. 척이라는 이름의 거구가 땅에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도끼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석진은 배추와 고춧가루가 담긴 봉지를 가슴에 더욱 꼭 안았습니다. 이 재료들은 어머니가 김치를 담그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대답할 수 있었지만 입을 열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참아라 석진아, 때론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 더러운 외국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고 있어. 다른 불량배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데, 조그만 중국인? 한국인입니다. 석진은 거의 들리지 않게 정정했습니다. 그러자 불량배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들었어? 이 작은 똥국인이 뭐라고 짓거리네. 셋째 불량배가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석진의 땀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석진의 마음은 리버사이드에 온 지 6개월 동안의 모든 굴욕을 떠올렸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와 앉으려 하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 그가 발표할 때마다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들조차 그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석진이 아니라 섹션이라고 부르며 마치 그가 책의 한 부분인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봉지에는 가치 있는 게 없는 것 같군. 척이 조롱했습니다. 그러니 내 목숨으로 값을 치르게 될 거야. 아시안 녀석. 석진의 눈앞에 어머니의 지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밤 그녀가 몰래 흘리는 눈물,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들을 쫓는 공포. 어머니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 집, 존엄성까지. 석진은 어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거예요, 어머니. 첫 번째 불량배가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석진은 시간이 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태권도 훈련이 그의 근육에 살아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 이 좁은 골목길에서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제발, 문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석진이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척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친구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똥국인. 넌 여기 속하지 않아. 이곳은 미국이야. 우리나라지. 네가 어디서 왔든 돌아가. 그 순간 첫 주먹이 날아왔고 석진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석진과 어머니가 떠나온 지옥 같은 과거를 알아야 합니다. 6개월 전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석진은 옷장 안에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그들의 작은 집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반짝이는 구두 소리가 깨끗한 바닥을 긁으며 다가왔다 멀어졌습니다. 당신 남편은 우리 조직에 5천만 원을 빚졌소. 리더의 차가운 목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자와 함께 이제는 2억 원이 되었소. 일주일 안에 준비하시오. 석진은 아버지의 장례식 사진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달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생전에 항상 웃음을 잃지 않던 그 따뜻한 얼굴이 이제는 차가운 액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문이 닫히자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진은 천천히 옷장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석진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혜 씨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석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절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도박을 하셨대. 회사가 망하고 그녀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은행 계좌가 비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갑자기 그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친절하게 인사하던 이웃집 아주머니는 이제 석진을 보면 얼른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도박 중독자였대. 그 집은 야쿠자한테 쫓기고 있대. 친구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석진의 책상 위에는 일본 개들의 자식이라는 낙서가 생겼고 그의 신발장은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선생님들조차 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 3일 만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존엄성, 친구들, 그리고 희망까지. 석진은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넷째 날 밤, 지혜 씨는 남편의 옛 서류들을 뒤지다가 미국 비자 관련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갑자기 결단이 서렸습니다. 석진아, 그녀는 가족 사진을 불태우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미국으로 간다. 석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권도 검은띠 증명서만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도망치거나 죽거나. 그날 밤 그들은 몇 벌의 옷과 얼마 안 되는 현금만을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석진은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의 불빛, 남산타워, 그리고 그가 자라온 모든 추억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머니? 석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혜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거야, 석진아. 더 강해져서, 더 당당하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비행기가 이륙할 때 석진은 자신의 고향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다짐이 자리 잡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해. 어머니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석진의 상상 속 미국은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영화에서 본 화려한 고층 빌딩과 넓은 거리 대신 그들이 마주한 것은 낡은 세탁소 위의 단칸방이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는 표백제 냄새와 끊임없이 울리는 세탁기 소리는 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석진은 첫날 밤 좁은 매트리스 위에서 떨고 있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지혜 씨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도 겪었잖아.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석진은 어머니의 숨죽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어머니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첫 주는 지옥 같았습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도 외국인이라고 소리치는 시선들을 받았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지혜 씨가 한국어로 석진에게 말을 걸자 주변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멀어졌습니다. 저 중국 사람들 왜 여기 있는 거지?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석진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중앙시장에서 작은 매대를 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혜 씨는 밤새 김치를 담그고 석진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발음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혀가 아플 때까지 연습했습니다. 미국인처럼 말하면 그들이 우리를 받아들일까? 이게 뭐야? 냄새가 너무 역겨운데. 프랭크라는 정육점 주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김치 냄새를 맡으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석진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국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건강에 매우 좋고 내 이상한 음식이 내 고객들을 다 쫓아낼 거야. 프랭크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혜 씨는 아들의 어깨를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괜찮아, 석진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밤에 돌아와서 석진은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은 빛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 삶인가? 그는 생각했습니다. 화장실 타일 위에서 조용히 태권도 동작을 연습하며 고향에서의 훈련을 떠올렸습니다. 완벽한 품새 하나하나가 그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년의 백인 여성이 그들의 매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석진은 최대한 정중하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 전통 발효 음식인 김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여성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김치를 살펴보더니 작은 샘플을 맛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흥미롭네요. 맵지만 특이하게 맛있어요. 다음 날 그 여성은 2명의 친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석진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유령회의 그림자가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차 한 대가 그들의 아파트 근처에서 속도를 늦출 때마다 지혜 씨는 창백해졌고 석진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었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비치는 시간, 석진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잠들었지만 그는 창가에 앉아 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5살의 어깨에 세상의 무게가 올려진 듯했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도망친 것이 옳았을까? 때로는 자신이 비겁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했습니다. 새벽 3시, 욕실에서 석진은 조용히 태권도 동작을 연습했습니다. 발차기 한 번, 돌려차기 한 번, 주먹 지르기 한 번. 각 동작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다. 이 낯선 땅에서도 나는 여전히 김석진이다. 석진아 들어와서 자리엄. 어머니의 목소리가 욕실 문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지혜 씨는 문 앞에 서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넌 겨우 15살이야. 날 보호하는 건 내 책임이 아니야. 석진은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고통과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이렇게 작고 약해 보인 적이 있었나요? 서울에서는 항상 강하고 당당했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어머니.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서 석진은 미국 상인들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 고객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재고 관리도 엉망이어서 신선한 제품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온라인 존재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에 기회가 있어 석진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이 있어. 어느 날 한 미국 10대가 그들의 매대 앞에 멈춰서 김치를 조롱했습니다. 이게 뭐야? 썩은 음식이냐? 석진은 화를 내는 대신 미소를 지으며 무료 샘플을 건넸습니다. 이건 수천 년 된 한국 전통 음식이야. 슈퍼파워를 가진 한국식 피클이라고 생각하면 돼. 건강에 정말 좋아. 그 소녀는 의심스럽게 맛을 보더니 놀랍게도 다음 날 2명의 친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더 팔지 않아. 아빠가 맛있다고 더 사오래. 석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그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석진은 여전히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했습니다. 그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친구들과의 추억, 학교에서의 성공, 태권도 대회에서의 영광. 모든 것이 너무나 먼 옛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이었을까? 그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콧노래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석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한 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모든 고통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추억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억누르고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할 거야, 반드시. 하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진정한 시험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하늘은 맑았지만 석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그는 자신의 그림자만을 친구 삼아 걸었습니다. 갑자기 시장 한편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망할 쓰레기 같은 프랭크가 고장난 계산기를 쓰레기통에 던지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주변 상인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석진은 신선한 배추를 들고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계산기에 고정되었습니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프랭크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내 같은 애가 미국 계산기에 대해 뭘 알아? 그냥 꺼져. 석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계산기를 주워들고 인도 위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울에서 그는 학교 전자 동아리장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증명할 시간이었습니다. 30분 후 석진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계산기를 들고 프랭크에게 다가갔습니다. 단순히 내부 전선이 느슨해졌을 뿐입니다. 고쳤어요.
프랭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산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가 버튼을 눌러보자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입이 약간 벌어졌지만 그는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석진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특별 고기 부위를 레스토랑에 판매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온라인 판매는 그만. 내 도움 따위 필요 없어. 프랭크가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미묘한 호기심이 비쳤습니다. 그날 저녁 석진이 시장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프랭크가 어색하게 서서 발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 인스타그램 이야기 정말 도울 수 있나? 그의 목소리에는 자존심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석진의 얼굴에 조심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죠. 일주일 후 프랭크의 정육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석진이 찍은 고기 사진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라갔고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늘어났고 프랭크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지? 프랭크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석진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에서 학교 웹사이트를 관리했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제품이 아닌 이야기를 구매한다는 걸 배웠죠. 옆 가게의 마가렛 콜린스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컵케이크 가게는 최근 손님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도 석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컵케이크도 그런 인터넷 마케팅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작은 희망이 자라났습니다. 그가 도움을 줄수록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인에서 그 똑똑한 한국 소년으로, 그리고 이제는 그냥 석진으로. 한 달 후 5명의 상인들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석진의 어깨에 있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각각의 성공적인 변화는 그들이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작은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모르는 사이 다른 위협이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석진의 갑작스러운 인기에 불만을 품은 눈동자가 시장 구석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척 스탠포드는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리버사이드에서 3개의 대형 상점을 소유한 스탠포드 씨의 아들이자 진정한 미국인들이라 자칭하는 패거리의 두목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이민자들은 자신의 미래 제국을 위협하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 저들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세금도 내지 않는데. 척은 리버사이드 고등학교 식당에서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그를 숭배하는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헬로윈 장식이 시장을 장식하기 시작한 10월의 어느 날, 척은 석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국 꼬마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이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위협받는다고 느낀 척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누가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해?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 외국인 꼬마가 뭐라고? 그날 오후 척과 그의 4명의 친구들은 시장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김치를 사러 오는 손님들을 노골적으로 위협했고 석진과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가렛의 컵케이크 가게 앞에서 석진이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때 척이 일부러 그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석진의 노트북이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척이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못 봤네요. 석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깨진 노트북을 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척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마가렛이 재빨리 다가와 상황을 중재했습니다. 다들 진정해요. 척, 네 아버지께 이런 행동을 보이면 좋아하실까? 척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콜린스 부인. 아버지는 이 시장 전체를 사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석진과 지혜 씨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5명의 그림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척과 그의 일당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척이 거짓된 공손함으로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의 가방이 무거워 보이네요. 그는 일부러 지혜 씨를 밀치며 지나갔고 그녀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져 내용물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신선한 배추, 고춧가루, 마늘, 그들의 저녁거리와 내일 팔 김치의 재료들이 더러운 보도블럭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지혜 씨는 무릎을 꿇고 재료들을 주우려 했지만 척의 친구 중 하나가 일부러 배추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석진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뜨거운 열기가 솟아올랐고 태권도 훈련을 통해 단련된 근육이 반응할 준비를 했습니다. 한 발짝만 내디디면 그는 적에게 완벽한 돌려차기를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참아라, 석진아. 그녀가 한국어로 속삭였습니다.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 석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곁으로 가서 물건들을 함께 주웠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상처받았지만 이성은 여전히 그를 지배했습니다. 다른 도시로 가자 아들아, 지혜씨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환영받지 못해. 석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도망치면 우리는 영원히 도망치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멈추고 맞서야 해요. 그가 모르는 사이 척은 이미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석진이 매일 신선한 재료를 사러 가는 경로를 발견했고 단지 침입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누구보다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내 목숨으로 값을 치르게 될 거야, 더러운 아시안 꼬맹이. 척의 말이 좁은 골목에 메아리쳤습니다. 석진은 순간적으로 모든 선택지를 계산했습니다. 5명 대 1명, 모두 그보다 크고 강했습니다. 배추가 든 봉투가 그의 움직임을 제한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석진의 안경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머릿속은 놀랍도록 맑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태권도 대회가 떠올랐습니다. 코치의 목소리가 그의 귀에 울렸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마음속에서 먼저 이기는 것이다. 첫 번째 공격이 오른쪽에서 날아왔습니다. 석진은 몇 센티미터 차이로 피했지만 봉투가 찢어져 배추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두 번째 공격자가 다가왔습니다. 제발 문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석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척은 비웃으며 친구들에게 석진을 완전히 둘러싸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외교는 이미 늦었어, 중국인. 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걸 가르쳐줄 시간이야. 세 번째 공격자가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석진의 몸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있던 수줍은 자세는 갑자기 단단한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태권도 자세를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석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그냥 가세요. 칼을 든 소년이 공격했습니다.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석진은 유연하고 정확한 동작으로 몸을 회전시켰습니다. 그의 다리가 원을 그리며 공격자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칼이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흐릿한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나머지 불량배들이 잠시 놀라 멈췄습니다. 척은 친구들의 망설임에 분노하여 직접 나섰습니다. 넌 죽었어.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석진은 한국에서의 태권도 대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움직임을 미리 시각화했습니다. 척이 달려들자 석진은 완벽한 회전 발차기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발이 척의 가슴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불량배의 몸이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더욱 그랬습니다. 석진은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서울에서 훈련했던 모든 순간이 이 한 번의 완벽한 발차기를 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4명의 불량배가 아직 남아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보다 증오가 더 많이 보였습니다. 감히 척이 바닥에서 신음하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너 같은 쓰레기가. 석진은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음속으로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항상 참고 항상 미소 지으며 모욕을 견디던 나날들. 이제는 그만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리는 발소리, 여러 명의 발소리가 모든 방향에서 들려왔습니다. 석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중력은 오직 눈앞의 위협에만 있었습니다. 석진, 뒤로 물러서. 익숙한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그제서야 석진은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은 그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15명의 상인들이 모든 방향에서 달려왔습니다. 프랭크가 정육점용 주걱을 손에 들고 맨 앞에서 뛰어왔습니다. 마가렛은 밀가루 반죽용 막대를 마치 무기처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 과일가게 주인, 빵집 주인, 꽃가게 주인, 재봉사까지 모두 석진이 지난 몇 주 동안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아이를 다시 건드리면 우리 모두를 상대해야 할 거요. 프랭크가 선언하며 석진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불량배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성난 어른들의 무리에 당황하여 몇 발짝 물러섰습니다. 척은 여전히 바닥에 누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이해 못해요. 그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저들은 불법 체류자라고요. 이곳에 속하지 않아요. 마가렛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밀가루 막대를 척의 얼굴로 겨누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석진이 본 적 없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여기에 속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할 권리가 너에게 있니? 네 아버지가 돈이 많을지 몰라도 아직 이 도시 전체를 사지는 못했어.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잠시 동안 불량배들이 정말로 상인들과 맞설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란에 이끌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패거리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 프랭크가 요구했습니다. 당장. 심한 압박과 공개적인 굴욕 속에서 척과 그의 일당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과의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고 억지로 한 것이었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석진은 여전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얼굴에 무언가 축축한 것이 닿았습니다. 그것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꽉 안고 있는 프랭크의 땀이었습니다. 이제 넌 우리의 일원이야, 꼬마, 정육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들을 지켜. 미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석진은 진정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석진은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와 어머니를 위해 나서다니 왜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는 걸까요? 왜요? 그가 프랭크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죠? 프랭크의 거친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할아버지도 이민자였어. 아일랜드에서 왔지. 그때 사람들은 그에게 더러운 아일랜드인이라고 불렀어. 그는 항상 말했지. 언젠가 누군가가 널 위해 일어서는 순간이 올 거야. 그때 넌 그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마가렛이 다가와 석진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어. 인터넷, 계산기, 사진, 그것들은 작은 것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계를 바꿔놓았어. 이제 우리 차례야. 석진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척과 그의 일당은 이미 도망쳐 사라졌고 시장 상인들은 석진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께 이야기해드려야겠구나. 빵집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척이 도망치면서 던진 마지막 증오의 눈빛에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의 약속. 석진은 그날 밤 어머니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지혜 씨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차분해졌습니다. 조심해야 해, 석진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에게는 동맹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밤 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석진은 자신이 내일 시장에서 어떤 얼굴들을 마주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척이 어떤 복수를 계획하고 있을지도. 척에 대한 승리 다음 날 시장은 그 대결에 대한 소문으로 들썩였습니다. 상인들은 작은 목소리로 한국 소년이 어떻게 5명의 불량배를 물리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석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진은 이런 관심이 불편했지만 어머니의 김치 매대는 갑자기 인기를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김치 통이 전고 전에 팔렸고 지혜 씨의 눈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내일은 2배로 준비해야겠구나. 그녀가 빈 통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축하의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익명의 전화가 지역 경찰서에 걸려왔습니다. 중앙시장에 불법 체류자가 있습니다. 김치 파는 한국인들이요. 그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지만 그 뒤에 숨은 원한은 명백했습니다. 경찰차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을 때
석진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브래드 윌슨 경관과 신참 에밀리 카터 경관이 곧장 지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서류 확인하겠습니다. 윌슨이 차갑게 요구했습니다. 지혜 씨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위조된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카터 경관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동료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위조 서류입니다. 그녀가 수갑을 꺼내며 선언했습니다. 강제 추방 대상입니다. 수갑이 지혜 씨의 가느다란 손목을 감싸는 금속성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장 전체가 순식간에 침묵에 빠졌습니다. 고객들은 걸음을 멈췄고 상인들은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멀리서 척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석진은 눈물을 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유령회의 손에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끝일까요? 경찰관들이 지혜 씨를 경찰차로 이끌기 시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프랭크가 정육점 앞치마를 벗었고 마가렛이 컵케이크 진열대를 떠났습니다. 마치 연습하지 않은 춤을 추듯 15명의 상인들이 경찰차 앞에 인간 장벽을 형성했습니다. 저들을 데려가려면 우리 모두를 데려가야 할 겁니다. 마가렛이 눈물 어린 눈으로 선언했습니다. 석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자신의 생계와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겨우 몇 주 전에 만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윌슨과 카터 경관은 이런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망설임이 그들의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법은 법입니다. 윌슨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시장의 가장 나이 많은 상인인 제임스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목소리는 강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온 지 53년이 되었소. 난 베트남에서 미국을 위해 싸웠고 그 가치를 알고 있소. 이 나라는 법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졌소. 저 어머니와 아들을 보시오. 그들이 우리 공동체에 가져온 가치를 보시오. 시장 주변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석진의 태권도 수업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들, 김치를 사러 오는 단골 손님들, 심지어 처음 보는 얼굴들까지 윌슨 경관의 단단한 표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터 경관은 지혜 씨의 눈물 젖은 얼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수갑 열쇠를 꺼냈습니다. 잠시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멀리서 지켜보던 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완벽한 복수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할 3개월을 드리겠습니다. 카터 경관이 지혜 씨의 손목에서 수갑을 풀며 말했습니다. 특수, 인도주의적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옵션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동체의 압력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지혜 씨가 안도의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지만 석진은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개월 90일,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시간.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서 모녀가 충격에서 회복하려 할 때 문을 두드리는 강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석진은 부엌에서 칼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며. 프랭크와 피터예요, 얘야.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열자 프랭크와 그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12살의 마른 소년 피터는 석진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부끄러움의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요. 프랭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본 것 이후로 당신이 척에게 했던 것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합니다. 석진은 놀라움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피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왼쪽 눈 주위에는 희미한 멍이 있었고 그의 자세는 매일 두려움 속에 사는 누군가의 자세였습니다. 저 확실하지 않습니다. 석진이 망설였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선생님은 아니고 제발요. 피터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석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그 다음 날들은 기이했습니다. 서로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이 석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모두 비슷한 요청을 했습니다. 톰슨 목사가 소문을 듣고 교회 공동체 홀을 한국문화교실로 제공했습니다. 첫 훈련 날 석진은 3-4명의 아이들을 예상했습니다. 16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피터, 마가렛의 조카, 시장 꽃집 주인의 쌍둥이, 심지어 한때 그를 조롱했던 몇몇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석진은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가르치는 것이 예상치 못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실 앞에 서서 그는 자신이 다시 서울에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히 싸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가 기본 자세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발과 손의 길을 의미하며 몸과 마음의 일치를 상징합니다. 아이들이 그의 동작을 따라하는 동안 석진은 자신이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고통의 몇 달 동안 자신의 영혼을 온전하게 유지해준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중, 존중, 인내, 자기 통제. 그는 각 동작마다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이것들은 무술보다 더 중요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피터의 어머니인 사라가 석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피터가 오늘 아침 처음으로 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이에요. 석진은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태권도가 자신에게 해준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기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엄성이었습니다. 자존감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교실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지혜 씨는 자신의 아들이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창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한 어린 소녀가 석진에게 물었습니다. 내일도 올 수 있나요? 석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내일도 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3개월의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1월의 첫 서리가 리버사이드를 덮기 시작했을 때 중앙시장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석진의 태권도 수업은 일주일에 3번으로 늘어났고 이제는 성인반도 생겨 프랭크와 다른 상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시장 천장에는 알록달록한 한국식 등불이 매달려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조용히 한국 전통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마가렛 콜린스는 녹차 컵케이크를 선보였는데 이는 지혜 씨와의 대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서울 스타일 디저트는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70대의 미국인 노부인이 김씨네 매대를 지나가며 자랑스럽게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노력은 진심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김치 샘플을 제공하면서 간단한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와 맛있습니다. 같은 기본 표현들이 이제 시장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심지어 자신의 정육점 메뉴에 불고기와 갈비를 추가했고 그의 한국식 양념고기는 인근 레스토랑에서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융합이군요. 로컬 신문 기자인 수잔 윌리엄스가 화요일 아침 석진의 어머니를 인터뷰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시작되었나요? 지혜 씨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석진이 다리를 놓았어요. 그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그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죠. 때로는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수잔의 기사는 다음날 지역신문 첫 페이지에 실렸습니다. 서울 커뮤니티라는 비공식적인 이름으로 시장을 소개했고 이는 캘리포니아 한복판에서 진정한 한국 경험을 원하는 인근 도시 방문객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애쓰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지혜 씨가 어느 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딸에게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가르치는 미국인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3개월 중 이미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방문객들 중에는 댄 톰슨이라는 이민 전문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석진의 태권도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중 한 명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 수업을 지켜본 후 그는 석진에게 조용히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커뮤니티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사람들을 위한 합법적인 경로가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분명히 자격이 있어 보이네요. 석진은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영구적인 체류라는 단어가 단순한 꿈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에게 변호사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혜 씨의 눈에 희망의 빛이 비쳤지만 곧 의심으로 흐려졌습니다. 너무 비싸지 않을까?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돈이 없어. 석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태권도 시범 공연을 열어 기금을 모으는 건 어떨까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함께요.
우리가 이 커뮤니티에 얼마나 가치를 더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지혜 씨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차 한 대가 그들의 아파트 앞에 천천히 멈췄습니다. 차 안의 남자는 카메라를 들고 그들의 창문을 향해 렌즈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메이슨 콜은 다른 호기심 많은 방문객처럼 나타났습니다. 카메라를 어깨에 맨 채 한국 문화에 대한 공손한 질문들, 특히 태권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작은 미국 도시들의 다문화적 영향에 대한 글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서 뭔가가 석진의 훈련된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메이슨이 지혜 씨를 쫓는 방식, 그의 얼굴 표정에서 느껴지는 불편한 친숙함, 그들이 미국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에 대한 지나치게 구체적인 질문들이 그랬습니다. 그는 나에게 서울에서 만났던 정장 입은 남자들을 떠올리게 해 석진이 프랭크에게 속삭였고 그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실을 3주째 관찰하던 중 콜은 시장 폐장 후 지혜 씨와 개인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아들의 본능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석진아.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인터뷰야. 우리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다면 댄 변호사가 우리를 도울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야. 석진은 불안했지만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저녁 수업 자료를 가지러 도장으로 돌아가던 중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메이슨 콜이 어머니를 주차장 뒤편의 차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유령회에서 안부 전에 그 남자가 완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석진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하지만 단 1초 후 그는 행동했습니다. 그날 늦게까지 훈련하던 3명의 나이 많은 학생들과 함께 그는 즉시 개입했습니다. 쉬, 얘들아, 석진이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연습한 대로 해. 놀랍게도 10대들은 완벽하게 대응했습니다. 15살 피터가 첫 번째로 움직였습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쓰레기통을 넘어뜨렸고 큰 소리에 콜이 잠시 주의를 빼앗겼습니다. 그 순간 17살의 제이미와 리사가 양쪽에서 접근했습니다. 석진이 몇 주 동안 가르쳤던 정확한 움직임 시퀀스가 잔인한 정밀함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콜은 놀라서 균형을 잃었고 지혜 씨를 놓쳤습니다. 그녀는 즉시 도망쳤습니다. 엄마! 석진이 외쳤습니다.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예방 차원에서 석진을 따라왔던 프랭크가 이미 휴대폰으로 경찰을 부르고 있었고 쓰러진 침입자를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뭐 하는 짓이야? 프랭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고 내용물이 흩어졌습니다. 석진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들의 옛 아파트, 어머니의 직장, 심지어 석진의 옛 학교까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본 유령회의 로고가 있는 명함이었습니다. 콜의 서류들 사이에서 그들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그들을 찾기 위해 고용된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김 씨 가족을 찾아 일본으로 데려가는 것. 경찰이 도착했을 때 카터 경관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저 남자는 납치 시도로 체포될 것입니다. 그녀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 당국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석진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계속 도망칠 수 없어, 석진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맞서 싸울 때야. 그날 밤 석진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유령회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낼 것입니다. 석진과 어머니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봐야 할까요? 한국의 그림자가 여전히 그들을 쫓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전에 없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공동체. 메이슨 콜의 체포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석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금빛 문장이 찍힌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리버사이드 아카데미의 편지였습니다. 김석진 귀하에 뛰어난 학업 성취도와 리더십을 고려하여 리버사이드 아카데미는 귀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댄 톰슨 변호사가 그를 설득해 표준화된 시험을 보게 한 결과였습니다. 석진의 점수는 학교 역사상 상위 1%에 들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명문 사립학교의 전액 장학금. 하지만 기쁨 대신 그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이것은 그가 꿈꿔왔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득 어머니의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 씨는 문을 열고 아들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입계는 작은 미소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났구나, 그녀가 말했습니다. 뭐 읽고 있니? 석진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지혜 씨가 내용을 읽는 동안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고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게 전액 장학금이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석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요, 시장은. 태권도 수업은? 유령회는 여전히 우리를 찾고 있는데. 지혜 씨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석진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자라는 동안 내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을 알아.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가 처음 태권도 대회에서 졌을 때였어. 너는 울지 않았어. 대신 너는 이겼던 아이에게 다가가 축하해 주었지. 그 순간 나는 네가 단순히 이기는 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안다는 것을 깨달았어. 석진은 그 기억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8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네 재능이 꽃피울 수 있는 곳이 네 자리야. 지혜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건너온 이유는 네가 두려움 때문에 꿈을 제한하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 석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요. 혼자가 아니야,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게는 이제 프랭크와 마가렛 그리고 모든 시장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여기 온 지 넉 달 됐을 때 내게 친구가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니? 석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갈등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아카데미는 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어머니와 자신이 함께 일구어온 모든 것으로부터 그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첫 학기는 고독한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부유한 학생들의 거만한 시선, 석진이 복잡한 질문에 답할 때마다 놀라는 교사들, 다양성 쿼터에 대한 소공 어리는 논평들. 석진은 태권도에서 배운 동일한 훈련으로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주말에는 여전히 시장에서 어머니를 도왔고 태권도 수업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상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 사이에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주 태권도 대회 공고가 붙었습니다. 석진은 포스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참가한다면 그것은 노출을 의미했습니다. 정확히 그들이 피해야 할 것, 참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재능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석진은 프랭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유령회는 이미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프랭크가 시장에서 즉석 회의를 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마가렛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강함을 가르쳤어요, 석진.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강함을 보여줄 차례예요. 주립체육관이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첫 번째 줄에 지혜 씨는 작은 한국 부적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믿기 힘든 가족이 함께했습니다. 프랭크 마가렛 톰슨 목사, 그리고 다른 18명의 시장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놀랍게도 리버사이드 아카데미 학생들도 석진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태권도 스타일을 본 적이 없군요. 베테랑 심사위원이 참가자들을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석진이 결승전을 위해 매트에 섰을 때 그는 단순히 트로피를 위해 싸우는 한국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문화의 대사, 어머니의 희생을 기리는 아들, 공동체 전체에 영감을 준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상대는 3번의 주 챔피언십을 차지한 경험 많은 선수였습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자신감으로 공격해왔습니다. 이어진 것은 기술, 속도, 정확성에 숭고한 시연이었습니다. 석진의 각 동작은 완벽하게 조화롭게 이어졌고 관중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완벽한 움직임에 매료되었습니다. 종이 울렸을 때 점수는 명백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계 챔피언이 탄생했습니다. 트로피를 받으며 석진의 마음은 리버사이드에 도착한 그 첫날로 돌아갔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던 그 좁은 길, 5명의 불량배가 그를 둘러싼 그 순간, 그때의 두려움과 절망은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관중석을 바라보자
그의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처음에 그를 적대시했던 프랭크가 마치 자신의 아들을 응원하듯 목이 쉬도록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특별히 이날을 위해 만든 석진의 승리 컵케이크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리버사이드에 도착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이제 공식적으로 서울 커뮤니티로 이름이 바뀌었고 컬러풀한 간판과 한국 전통 등불이 걸린 화려한 외관을 자랑했습니다. 벽화에는 석진과 지혜 씨가 변화의 상징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광장 중앙에서 댄 톰슨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합법적 거주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지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금보다 더 귀중한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눈물이 아닌 마침내 찾은 안전과 소속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이방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특별한 곳, 이 특별한 사람들의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석진은 메달을 목에 걸고 트로피를 들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그들 주위에 모인 이 독특한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고난을 통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 다음은 전국 대회입니다. 코치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준비되었나요? 석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그날 밤 시장에서의 축하연에서 석진은 마이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는 비밀리의 어머니와 함께 준비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서울 도장이 공식적으로 문을 엽니다. 태권도와 한국 문화 교육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다리를 놓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프랭크가 석진에게 다가와 그를 꽉 안았습니다. 네 아버지가 널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그가 말했습니다. 석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등불을 부드럽게 흔들었고 지혜 씨는 말할 수 없는 자부심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히 챔피언이나 모범 학생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식된 뿌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토양에서도 꽃필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로서의 그를 바라보았습니다.